어제 술들 많이 마셨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어제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도착해서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예, 잠을 아침에 자게 되면은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아예 제가 좀 비몽사몽한 가운데 하게 되는 점 먼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이틀 동안 평가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 강의 평가받는 게 기분 좋을 분이 아무도 없죠. 예. 저도 평가받는 게 싫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몸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강의 평가를 받으면서 듣게 되는 충고와 조언 귀에 정말 거슬려요. 누가 조언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교육 현장에서 진행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도 우리 전인경 교수님께서 잘 알겠지만 학생들로부터 매 학기마다 평가를 받잖아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학점이 안 좋은 학생들은 반드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좋은 점수를 준다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좀 서운하게 하거나 톡 찝듯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기분이 좀 불쾌했던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과정을 어제 밤새면서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종합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명심보감 10가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데를 쓰는 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 천직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정말 즐거운 일이다. 두 번째, 주민자치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자는 거죠. 그냥 주어진 교육이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이미 인정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왜냐? 평가는 어제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 강사로서 성공 가능한 나름대로 행동 강령, 마스터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은 우선 교육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7번째, 주민자치 교육 활동을 즐기면서 열정을 다하라. 물론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열정적인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베스트 강사다, 최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평이 난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 저도 여러분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술 많이 안 마십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만은 조급함. 아까 유희동 회장님께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완벽주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그 다음날 교육하기 전날 절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34년 동안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교육생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교육하는 순간 항상 내가 성공적인 강의를 꿈꾸자.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강단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왜냐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아침에 막 줄이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 주민자치 양성 과정, 심화 과정을 준비하기까지 과정, 이 조그만 이 묘목을 심는 작업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요? 이걸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훗날 정말 거대한 마을 입구에 있는 저렇게 큰 주민자치라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키우기 위해서, 이게 주민자치라는 게 알고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준비를 해갖고 그냥 놔두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묘목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게 바로 교육활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민관치와 주민자치 간의 힘대결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쟁과 갈등 관계가 참 이게 치밀한데, 하지만 약해요. 주민자치가 주민관치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언더독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투견대회에서 늘 싸움에서 지는 개가 언더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봐야 안 된다. 하지만 항상 그 게임의 승자는 결정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강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있잖아요. 그런 언더독은 부족함에서 기인한 절박함에서 온다. 우리가 분명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일종의 언더독의 반란, 그게 주민자치의 반란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개 일을 시작하면요 9개의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하는 양을 부득이 10배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상직 회장님께서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외롭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뒤에 계신데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회장님이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가? 자, 주민자치를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즉 주민자치 강사의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힘을 모아서 땡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틀 동안 투자를 하신 거고,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주민자치 교육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건 전문자 시각도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어제 밤을 새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주민자치 강의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쭉 해왔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같이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핵심 사항이 뭔가 빠졌다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어제 그저께 회장님께서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감동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 얘기해요. 이 감동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육학 서적을 뒤져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강사의 3대 핵심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시간 아닐까요? 여기다가 이 강의 기술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도움드리고자 하는 요소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루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우리가 빠뜨려서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안 회장님께서 평가받으시면서 교육생 앞에서의 배려, 뭐 넥타이를 착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뭐냐? 이 트렌드와 독창적인 강의. 자, 이것은 기본입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독창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먼저 독보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이 아웃라이어란 그 책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들.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같아요. 그렇죠? 자, 스티브 잡스가 왜 이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인가? 자, 이 책에 이 말콤 글래드웰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만시간. 하루를 1년을 365일이라고 그러죠. 자, 하루에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자는 거죠. 이게 10년이면 만시간이 지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임명장 받고 수료증 받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훗날 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일을 줘야 되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즐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즐겨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 넘버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민자치 조례안이라든지 회법을 불과 이틀 교육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전문가들이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즉 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강사들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할게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마크 알본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즐기면 돈은 따라오더라. 자, 1960년부터 80년까지 미국의 MBA 졸업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인데요. 먼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룹,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A그룹에 포함된 사람이 83%. 그러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B그룹은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MBA 졸업생 1,500명 가운데 무려 101명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A그룹에 속한 사람 딱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중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고 일을 즐겼던 사람들 B그룹에 속한 사람이 100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을 즐기면 돈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수입도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한번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옛날부터 저 수첩에 이거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생에서 성공이란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두 번째는요, 내가 한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꾸준히 도전하는 것. 이게 제가 선택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실에서 내 자신에 대한 스워트 분석을 해봅니다. 나의 강점이 뭘까? 나의 약점이 뭘까? 어떤 위협 요인이 있을까? 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까? 여러분도 이 스워트 분석을 하면서 이 항목을 쭉 나열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이걸 전략을 짜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전략. 여기 보면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자, 강점하고 기회 전략이라는 것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물론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WO 전략이라는 것은 약점을 보강하여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SD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다가올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더욱 차별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T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다가온 그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자. 이 주민자치 활동도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강사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 주민들 앞에 서고 싶은지 다 좋은 강의를 통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강사들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겁니다. 주민. 그래서 교육 참가자인 주민들이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순간 유익하다,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가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팁. 어제 쭉 평가받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는데요. 이 실물투영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투자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강단에 서는 위치는 제가 이 구석에 와 있죠.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자,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보는 교수분들이요. 앞에 있는 화면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도 그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서왔던 분인데 교육생에 대한 배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맨 좌측이나 맨 우측에 가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진행하다가 이 부분을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 중에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노래방 스타일 언급하니까 저한테 반박을 딱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왜 이 문제를 얘기했냐면요. 자, 저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당신도 마이크를 이렇게 쥐지 않았냐? 저한테 약간 비꼬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쥐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쥐었죠. 근데 자세히 보실래요? 이 프리젠트를 잠시 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기본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고 이렇게 딱 주자는 거죠. 그냥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강단에 설 때는 피교육생으로 하여금 이 사소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크 줄 때는 이 중간 부분을 꽉 쥐자는 겁니다. 왜냐?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프리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가? 저도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실태에 대해서 아마추어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 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이걸 지켜보니까요. 제가 아는 시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투표로 뽑지 않는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 그러네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방금 언급하셨듯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졌고 지금도 지방에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행안부 공무원들조차도 주민자치의 그 주민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착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풀뿌리 민주주의 작은 뱁새로 표현해 봤습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마치 잡아먹는다 생각합니다. 간단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걸 하겠다는데 이것마저도 누가 뭐 행안부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봤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즉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기본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분권과 자치 개념이 많이 떠오르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결국은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 분권이 뭔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군요.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 그리고 또 입법권, 또 여러분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 요것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집에 이게 하나 날아들거든요. 주민세 통지서. 예, 그저께 제가 아침에 딱 납부하고 왔는데 이 주민세만이라도 재정권을 주민자치 쪽으로 예속이 된다면은 아마 이 재정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활동을 앞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관치란 장벽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무원의 기득권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주민지 앞에 커다란 장벽이 나타나면은 일단 돌아서 가고, 돌아가는 길이 막혔으면 주저하지 말고 넘어가듯이 어떻게 힘을 모으면 돼요. 팀워크 왜 중요한가? 잠깐 보실래요? 자, 혼자 아무리 오르려고도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에서 팀워크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보십시오. 도저히 혼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으니까 결국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모아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장벽이 너무 높을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장성 같은 경우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 장벽을 깨부수고 나가야 주민 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은 이 관치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교육할 때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죠. 일부 정치인들과 몰직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주민관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거 다 물거품이 됐고, 요 바로 눈앞에서 돌아서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서 타파하듯이 이 벽을 허물어 보자는 거죠. 이게 아주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금만 생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금을 내기 과정이 너무 힘든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활동이 금을 내는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이 장벽을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게 주민자치 교육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요,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렇게 집중시키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90%까지 왔다. 유 회장님께서 아침에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90%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같은 사례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협동심이 왜 필요한지. 여기 보니까 많은 세들이 주민자치라는 것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가 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입사원들 데리고요, 여름만 되면 항상 하객수련대를 갑니다. 신입사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절차입니다.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매일마다 저는 반드시 이걸 시켰습니다. 줄다리기. 근데 왜 이 줄다리기 중요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나? 여러분, 누구죠? 강호동 선수 기억나죠? 네, 20살 때 모습입니다. 아주 건장했던 것 같아요. 강호동이가 최초로 천하장사가 됐을 때 MBC 아침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설날 특집이었는데 유치원 꼬마들 30-40명 모아놓고 줄다리기 천하장사를 하는 겁니다. 야, 역시 천하장사는 힘이 강해요. 그 30-40명을 확 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30-40명이 그 어린 꼬마들의 작은 힘이 모이니까 천하장사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면요, 작지만 강한 역동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구나. 자, 이 팀워크의 중요성은요, 이 전남에 있는 어디죠?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던 여기 가보니까 정말 이 조직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수입을 올리는 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포뮬러 1이라는 이 레이서, 즉 한마디로 이 조종관을 가장 돈을 많이 번대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근데 그 혼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팀에게 가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경기가 지속될 때 달리다가 멈추는 모습을 가끔 봤죠. 왜 멈추죠? 너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바퀴가 빨리 닳아요. 근데 이 바퀴를 빨리 갈아 끼우는 속도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했죠? 1초, 2초, 3초 만에 갈아 끼우고 출발해요. 이 사람들이 이 조직력이라는 것은요, 이 팀워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저 카센터에 타이어가 갈라갔다면 20분 걸리더군요. 20분.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적으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의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비몽사몽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2002년도 서울 월드컵,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붉은 악마들이 뒤에다가 카드 색전하듯이 티셔츠로 이렇게 한 모습이 보이죠. 뒤에 보면 어게인 196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1966년을 상기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럼 1966년에 뭐가 있었죠? 네, 런던에서 있잖아요. 잉글랜드 월드컵 8강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당시 보도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팀이 8강에 올라갔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이 기골이 장대한 유럽 선수들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이런 유럽 선수들과의 체력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북한 팀에서 이 사다리 점프, 혹시 이 박주익 선수라고 기억나십니까? 북한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잖아요. 이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이태리 팀을 1대0으로 격파를 했던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8강에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 근데 우리 쪽에서는 보도가 한참 늦었죠. 일부러 북한이 잘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 세계 우승 후보였던 우리를 깰 수가 있는가?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1960년을 상기하자니까 그 당시 이태리 팀 감독이 있잖아요. 막 흥분하면서 당장 저거 없애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도 우리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실수로. 골을 딱 했는데 맞고 빗 맞았는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이긴 겁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은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항상 돈을 벌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주식 투자할 때마다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주민자치도 힘을 모아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게요, 아유 뭐 건강한데 왜 찾아오셨어요? 하게 되면 기분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약 먹으면 나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뭔가 분명히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벌어졌다. 피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조한 마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지나니까 결과가 나왔답니다. 들어갔죠. 의사 앞에 딱 근데 차트를 탁 넘기면서 술 하십니까? 그러니까 술 안 합니다. 담배는요? 안 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구나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약을 안 먹었습니다. 나오는데 그러게 가뿐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의 힘. 여러분, 군대에서 있잖아요. 과거에 저들은 좀 군대 생활 좀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의무실 가게 되면요, 너나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 근데 약을 받아서 온 거면요, 배가 아픈 사람이나 머리가 아픈 사람이나 팔이 삔 사람 똑같아요. 전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비타민이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을 먹고 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집에 오면 항상 할머니 배 아프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가 배를 만져주면 다요. 할머니 뭐라 그러죠? 할머니 서로는 약성 그러잖아요. 뭐 할머니가 만져주면 난다. 이상하게 어머니가 만져봐야 소용이 없는데 할머니가 만지면 나아요.
그 할머니만 오면 습관적으로 배를 내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팠죠? 배탈도 많이 나고.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이고 병세가 너무 악화되었네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세상 딱 그날 유언장 쓸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심리가. 부정적 관념은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객관적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내일 죽게 돼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한 의학단체에서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어차피 내일 죽는데 이왕이면은 우리들이 죽음의 방법을 선택해 준다면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생기를 책임져 주겠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제의를 수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형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두건을 씌웁니다. 두건을 씌우고 왼쪽 팔뚝에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피가 뽑혀나가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죽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30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요. 이 사람한테서는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두건을 씌웠을까요?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사바늘 끼운 상황에서 옆에서 이미 이것은 밴딩 처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어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아,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 아, 이상하다. 몸이 힘들어지는구나.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뭘까? 우리의 운명 역시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다. 주민자치 운명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왜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강사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더라. 그래서 셀프 리더십, 강사의 셀프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왜 강사에게는 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가? 태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태도를 강조합니다만은 100% 인생을 만들기 위한 작은 진실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아마 대부분 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겠지만 알파벳 A, B, C, D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측까지. 옛날에 저희들 제트라 그랬잖아요. 제트라 발음할 때만 저희 집애가 막 웃어요. 아예 아빠 그냥 구닥다리 발음하면 돼요. 자, 만약 A부터 G까지 그 알파벳이 1과 26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G는 26입니다. 1은 A고 연결 보겠습니다. 하드워크, 열심히 일한다는 것 98%, 2%가 부족하네요. 열심히 강의했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 요즘은 네이버 지식이 더 빨라요. 그렇죠? 이는 지식을 알려주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냥 보시죠. 사랑. 가끔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살아봐라 살아봐. 네 아빠를 보면 모르겠냐 그러잖아요. 54%. 행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벼락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5번 맞아서 죽을 확률이랍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100% 인생을 만들까요? 돈?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삼성병원에 지금 7년째 누워 계신 분입니다. 행복할까요? 지난번에 MBC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장애자 부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질 않아요. 근데 밑에 자막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부는 라면 3끼 먹고 살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 정신적 만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돈도 운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가 부족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문제는 분명히 정답이 있겠죠.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 100%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애티튜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태도는 100이다. 우리 인생을 향한 100%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태도 같아요. 그래서 태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완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식사도 급하게 하고 갔던 거예요. 저도 좀 이따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진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도 있잖아요. 버스에서 잘까봐 일부러 서서 왔습니다. 네. 끝내서 나중에 좀 자려고요, 차에서. 여러분, 그런데 스트레스, 이게 또 100이 나오네요. 부산에 자갈치시장이 있죠. 자갈치장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이 트럭 안에서 한 6시간 걸린답니다. 그냥 올라오면 다 죽는답니다, 물고기들이.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아니요. 그 수조라 그러잖아요. 물통에다가 넙치 종류 있잖아요. 한 마리씩 넣게 되면 얘들이 배가 고프면 자꾸 달려든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다른 물고기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물고기들이 피곤해서 피해 댕긴다는 거죠. 피해 댕기다 보니까 싱싱한 채로 8시간 후에 저쪽 노량진 시장에 도착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강도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 성공을 위해서 필수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삶의 연속. 그래서 저는 가끔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 보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이게 낮아져요.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 강사로서의 사명감, 즉 왜 우리가 강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됐는지, 자, 그래서 사명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극한 직업의 세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시면요, 야, 내가 저 일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해요. 세상에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얘기는 잘 못합니다. 걸핏하면 죽겠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절대 죽겠어라는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옛날에 습관적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119 구조대원들 보통이 아니더군요. 정말 그 체력도 대단하고 정신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2001년도였습니다. 벌써 19년 전 일이었습니다. 18년 전 일이네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6명의 소방관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때 한 소방관의 책상에 이와 같은 시가 적혀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기도 했고 그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고 김초롱 소방관인데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러문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책상에 붙어있는 시, 그 당시 참사로 안타깝게 순직했던 그 소방관의 시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그 시의 제목이 어느 소방관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내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케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신이시여, 출동이 걸렸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연기는 진하고 공기는 시박할 때, 고귀한 생명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 신의 뜻에 따라 만약에 나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신의 은총으로 나의 아내와 가족을 보살펴 주소서. 신이시여, 나는 열심히 훈련했고 잘 배웠지만 나는 단지 인간 사슬의 한 부분입니다. 지옥 같은 불 속으로 전진할 때마다 신이시여, 나는 여전히 너무 두렵습니다. 그 화염 속에서도 나는 오직 신께서 비를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내 동료가 추락하거든 내가 곁에 있게 하시고 화염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하소서. 신이시여, 화염 속에 갇힌 내 동료에게 큰 목소리를 주시어 내가 듣게 하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워 않도록 나를 강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내민 손을 누군가 잡게 하소서. 신이시여, 나는 화염이 여전히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화염을 뚫고 들어가서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어린아이를 화염 속에서 구조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이시여 용감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소서.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불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뜨거운 화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바로 소방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길이기에,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만 하는 길이었기에, 누가 나를 위함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길이기에 많은 것을 잃어야만 하고 또한 나를 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영광은 아니지만 조용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소방관의 길이었기에 나의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소방관으로서의 마이웨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10번을 봤습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유가 말하려고 했던 진정한 교육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강사가 되기 위한 나의 선택,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소방관처럼 모든 교육생들이 오 캡틴 마이 캡틴, 그때 교사 입장에 있던 누구죠? 예, 윌리엄, 이름이 깜빡 잊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까르피 디엠, 그렇죠. 오늘 현재를 즐겨라. 3일간을 뭉치는 강사답게 나의 길을 간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강사로서의 나의 길을 간다, 소방관의 길이 있듯이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가장 소중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주민자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요, 왜 강사 리더십이 중요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이화여대 그 최재천 박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가 개미를 키우고 있는데요, 개미관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보니까 먹이를 나르는 개미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요놈들 봐라 해서 일하는 개미들만 이쪽 유리관에 별도로 보관했답니다. 이쪽은 일하지 않는 애들만 모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이렇게 개미들이 쭉 지나가는 거 보면요, 먹이를 들고 가는 개미가 있지만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개미와 인간의 습성은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개미를 모아놓고 일하는 개미를 모아놓으니까 또 여기서 20%는 또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죠. 일하는 개미만 모아놨는데 또 일하지 않는 개미들 모아놨는데 거기서 또 20%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개미는 가장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 교육할 때도 80%는 여러분 교육에 경청할지 몰라요. 20%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교육 마침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나 이 생각만 하고 빨리 끝냅시다 하고.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 강사 그 지역에 사는 교육에 초청받고 한번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앞에서 바로 누군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연됐나 봐요. 저한테 1시간 반이라 그러더군요. 올라가니까 1시간 반이라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1시간인데 왜 갑자기 1시간 반이냐?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제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때 화를 낼 거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강사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라는 게 배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영향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이 앞바퀴 역할이 뭡니까? 이거 방향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속도와 방향을 원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뒷바퀴 역할은 뭐죠? 추진력이잖아요. 추진력이란 게 뭐죠? 속도를 좌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향과 속도, 이 방향에 의미하는 게 뭔가? 방향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속도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게 강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시키면요,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강의를 끝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왜냐? 돌발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된 것만 강의하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속도와 방향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접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나와요. 다 얘기는 합니다. 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함 때문에 속도 여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혼자 달리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달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무장구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이롱줄이 보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뛰게 되면요 낙오하고 싶어도 낙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낙오하게 되면 동료가 총을 들고 배낭을 같이 밉니다. 입에 거품을 물며 뛰어요. 거기서 전우회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었죠. 어제 강평할 때 한비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3류 리더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더라. 혼자 너무 고생하면서 뛴다는 거죠. 하지만 1위 리더는요 남의 힘을 사용하고 1류는 남의 지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듣고자 하는 게 자치학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주체인 주민들이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참된 리더십이 아닐까요? 시키려고 하게 되면요 속되게 보면 우리가 머리가 굵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안 따라와요. 나이 드신 분도. 그럼 그분들이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탁월한 강의 실력도 아니고 주민자치 이론에 대한 그런 강의도 아니고 주민들을 정말 우리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이 편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하지 않나. 교육도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앞에 뭐죠? 태아죠. 제가 왜 이 태아의 모습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탯줄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소중한 분인가? 주민자치라는 존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 탯줄. 영양 부분을 즉 주민자치학회에서 만드는 많은 그런 이론적 배경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역할. 그래서 저는 탯줄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 그리고 공무원들과 소통을 위해서는요, 즉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 즉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서로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이 정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민 관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때로는 어제 막 분을 못 참으신 분도 있던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참을 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참을 인, 이게 세 개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면서요. 자, 인 이게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이 참을 인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을 누군가 칼로 확 베버린 겁니다. 자존심 상하도록. 그러면 칼로 베면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겠죠. 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이래서 참을 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자치를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고도의 그냥 인내력이 아니라 고도의 인내력이 필요해요. 일단은 참고. 진주를 품은 조개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때로는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리고 아픈 일을 당할지라도 어쩌면 참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한 알의 진주를 잉태하기 위한 그런 조개살을 뜯는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참는 게 힘들지 몰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왜냐? 태풍이 불었을 때 지난번에 많은 이런 대나무도 꺾여져 버리고 이 고송나무 100년 된 나무가 꺾여요, 태풍에. 그런데 저 벌판에 있는 버드나무 같은 존재, 이 뭐죠? 갈대, 이게 멀쩡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민자치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너무 강하게만 대처해가지고는요, 힘이 약한데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주민자치 강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면 먼저 주민자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바로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웨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정말 그래도 못 참겠다. 인내 한계를 끼면 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올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주민자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안 하면 그만이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그 임계점, 그 지점에서 10m를 더 나간다는 마음의 자세로 고통 참아가면서 나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자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내가 정한 목표 지점에 올랐음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벅찬 성취감과 보람과 자긍심과 자부심, 이 모든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죠. 외로움도 많을 것이고 이런 난관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힘들다면서 매번 좌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틀 동안 좌절한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지 않고서는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 굴곡진 삶을 살지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주민자치 강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힘들고 먼 데까지 찾아갔는데 푸대접 받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그걸 힘들다고 단정짓지는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요즘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씨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뛰자, 이런 다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10m를 더 뛰어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임계점에서 10m를 더 뛸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 BGM이 끝나도록 엄청 어젯밤에 고생했습니다. 나는 항상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한다. 천만의 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의 정말 잘하더군요. 이틀 동안 여러분 화려한 언변 적극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저런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라는 거죠.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교육생 입장에서.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박물관에 찾아간 어느 한 선생님이요, 키가 큰 신사가 앉아서 이게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키가 큰데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보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답을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내일 이곳에서 현장 학습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림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린 나이의 눈높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자치회법 설명한다고 주민들이 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민자치위원은 들을 거예요. 주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한테 이거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뭐가 득이 될까? 자, 마을 공동체 사업해가지고 여기서 얻는 게 뭘까? 이것만 따집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접근해서 쉽게 접근해야 돼요. 어려운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를 바라본다는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도 피교육생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 대상자가 나이가 많죠. 고령자들. 특히 지방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줘야 돼요. 막 흔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왜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창의적인 거예요? 교과서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민자치 교육으로는 절대 창의적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요, 또 신세대들은 정말 대단해요. 보면은 요즘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못하니까 책상을 뚫어놓고 저렇게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예, 요즘 애들이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선생님도 거기에 또 창의적으로 대처한다고 이렇게 벌 줄 때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선생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랬다가는 요즘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 안 되는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하게 되면은 이 레밍이라는 설치류, 쥐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이동. 근데 대이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칸디나비아 저 반도 끝에 가게 되면, 노르웨이 쪽에 가게 되면요, 집단 자살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근데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자기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근데 걔들이 거기까지 생각할까요? 본능적으로? 어떤 학자들은요, 얘들이 시력이 안 좋대요. 이 거대한 저 수평선을 그냥 대지로 봐가지고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개체수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남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요, 다 매몰돼 버려요. 독창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레밍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랑 방법 똑같은 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필요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 이게 차별화. 그리고 이게 꼭 창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택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업하시는 분께 말씀드릴게요. 호주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여기를 갔다 온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플 슈츠라고. 여기 보면요, 햄버거 두 가지만 팝니다. 치즈 앤 토마토, 치즈 앤 햄. 이 딱 두 가지. 근데 이 여행객들 사이에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근데 이 음식점이, 즉 이 패스트푸드점이요, 7층에 있어요. 7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황당한 일이죠. 누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이걸 사겠습니까?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근데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의적인 기법을 동원했길래 여기 악조건을 극복했을까? 가장 임대료를 저렴한 점포를 선택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재미를 선사하고자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먼저 주문을요, SNS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포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달아가지고, 자, 스마트폰으로 제품 슈츠를 접속해가지고 주문한 뒤에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주문을 받는 즉시 곧바로 개별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장을 마치면 주문 고객의 상품을 내려보낸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뭐죠?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관광객들이요, 호주 멜버른에 가게 되면요, 이거를 한 끼를 꼭 이곳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대박난 우리 한국의 음식점처럼 이것도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요 지점으로 정확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여기 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매일 이렇게 인파가 들끓으면서 호주 관광객 사이에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는 곳. 이게 바로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교육에도 이와 같은 창의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남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문자를 갖다 보아야 그 문자는 3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구죠? 혁신 아이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배울 게 많은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창의력이란요,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탄생 배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간단해요. 아이팟에다가 휴대폰을 더하고 터치 키보드 기능을 합친 게 바로 아이폰이었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이 사람은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의견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비빔밥 이론이라고. 12가지의 채소를 섞어놨더니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비빔밥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얘기가 융합이라고 제기했고, 우리 영어로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컨버전스라는 얘기를 하죠. 컨버전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이런 게 다 조합이 돼야 돼요. 자기께 가장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창의력이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잡스는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고 제도권 교육을 반대하면서 스스로 자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학벌이 대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와 같은 성공의 결과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학벌 지살주의인 한국에서는 자기 같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미 재산이 몇 조이 넘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은퇴도 남은 여생을 편안히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밤잠을 줄여가면서 미친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질문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뭔가 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혁신은 바로 그런 동기에서 출발했다. 왜냐? 저 대충 해가지고 오늘 그냥 때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발표하는 거 밤을 새웠다는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밤을 샌 겁니다. 남들은 무식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잡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창의적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프리젠테이션이 너무나 독특해요. 근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잡스가 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요, 막 환성을 지르죠. 다 직원이에요. 직원들. 다 알고 있었던 직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동화됩니다. 같이 박수치고. 이분이 비즈니스 위크라는 책에 보니까 프리젠테이션의 화제를 제시하라. 자,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딱 뭔가 보여주는 거 있죠. 봉투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분 영상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소리 봉투를 꺼내면서 노트북을 딱 펴내는데 거기 보니까 뭐였죠? 아이패드였잖아요. 즉 이런 화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열정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열정으로 똘똘 뭉쳤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세 번째 뭐였습니까? 윤곽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뭐 할지. 여러분도 교육할 때는 뭘 교육할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뭘까요?
숫자의 의미를 보여줘라.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잊지 못할 순간을 연출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을 연출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눈에 띄는 슬라이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눈에 띄는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멀티미디어를 통한 쇼를 보여줘라. 가끔 영상도 보여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덟 번째가 뭘까요? 자, PT 중에 작은 실수에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 제가 아까 하면서 했잖아요. 제가 원치 않는 화면이 등장하길래 갑자기 이게 아닌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물 흐르듯이.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아홉 번째, 홍보할 상품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강의할 내용을 확실하게 장점이 뭔지를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열 번째, 반복해서 연습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연습, 준비, 연습, 준비. 그게 가장 좋은 선택법인데 저는 연습을 하지 못하고 섰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강사의 성공의 DNA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끝없는 준비, 연구, 마르지 않는 열정.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빈 토플러,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역시 미래 사회학자답게 정확히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한 게 교육도 감성 교육이 돼야 된다. 감성을 강조하더군요. 그때는 저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감성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현장에서 모든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감성적 접근을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21세기는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 얘기합니다. 광고할 때 디지털에 감성을 입혀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걸 두 개 합치듯이 아까 분권과 자치를 합치듯이 사람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감성이 대세가 된 이유가 뭔가? 조사에 따르면요, 80%의 사람은 감성적 이유로 뭔가 결심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의 사람은 이성적 판단으로 결심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도 감성적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케팅을 배우고 서비스를 배우고 지식 관련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케팅은 감성 마케팅, 서비스는 감성 서비스, 지식 교육은 감성 교육.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트렌드의 변화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께도 감성 마인드가 강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접근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감성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식교육은 머리를 공략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에 끝나요. 감성교육은요, 상대방의 가슴을 공략하는 거죠. 즉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감성교육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로. 이 좌뇌는 이성적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죠. 우뇌는 감성적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왼쪽.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했다. 감성적인 사람들은, 주로 예술적 소양이 강한 사람들은 우측 뇌가 발달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그 점은 우뇌가 작용한 결과다. 선을 볼 때 탁 이미지를 처음에 맞이하는 순간 괜찮다는 느낌 들고 만나기 싫다. 이 우뇌가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왜냐? 만나보지도 않고.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들의 심리는 감성적으로 발생하지만 점차 이성적으로 내가 이 남자랑 살았을 때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어떨 것인가, 이것까지도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일단 우뇌가 작용돼요. 일단 사랑에 불붙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전개하면서 감성교육이 많이 주목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교육에서도 최고의 교육이란요, 화려한 경력을 지닌 강사들이 교육이나 또는 현란한 말솜씨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성교육의 접근 방법은요,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상직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했던 부분, 어떻게 하면 감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께 주사를 놓고 가야 돼요. 오후에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겠지만은 비타민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인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강의를 하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주민자치가 태동될 무렵에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감정이입을 시키는 교육이 필요한가? 주민자치 교육을 받게 될 대상자가 젊은 학생들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분이 살아왔던 옛날에 그걸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저 혼자만의 생각을 옛날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젯밤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말씀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도 힘들어요. 요즘 어린애들, 학생들도 헬지역, 그죠? 헬조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다 거침없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육할 대상자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할 때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힘들었던 그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 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배고픔에도 해결된 게 몇 년 됐을까요? 얼마 안 돼요. 이 사진이요. 젖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굶어 죽은 겁니다. 엄마 젖을 빠는데 물이 나와요. 엄마가 배고프니까 우물을 퍼가지고 마시고 이게 1950년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소녀를 보호하자 기억나시죠? 엄마가 애들이 옛날에 한 자씩 낳았잖아요. 구남 10녀, 구남 3녀 이런 식으로 낳다 보니까 엄마 아빠 동시에 일하지 않고서는 애들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애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우마차에서 치여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얘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뭐라도 먹여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면 얘는 얼마나 행복한 엄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할머니가 키우는 손자가 아니겠나? 늦둥입니다. 애를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옛날에 늦둥이. 하지만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엄마가 있는 얘는 행복하게 자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보릿고기 기억나시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하지만 우리 유 회장님이라든지 안 회장님들은 옛날 생각이 번뜩 날 겁니다. 맞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교육할 대상자가 바로 그 세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요, 큰 딸은 앉아서 뭐 합니까? 점심 챙길 준비해요. 그럼 둘째는 뒤에 업어요. 누구를? 동생을. 요즘 업고 다니는 모습이 안 보이죠? 저희들도 어릴 때 이렇게 다 다니지 않았나요? 저 누나가 업고, 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누나가 저를 업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가끔 어릴 때 엄마가 애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학교에 애를 데려온 모습 봤었거든요. 이게 왜 동생을 데리고 왔을까? 그게 옛날에 대한민국 땅에서 벌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매 남매 간의 정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적에 저는 누나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가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학교 갈 때 학교 정문 앞에까지 저를 업어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어줬기 때문에 누나는 본능적으로 내 동생을 챙겨야 된다. 근데 저는 막 함부로 그랬거든요. 근데 누나의 추억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놀이를 모르게 왔습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물가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해병대 가기 전까지는 수영도 배워주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어릴 때 특히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바닷가에 간다니까 나를 데려가라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튜브, 매트리스 모양의 튜브가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가 있어가지고 버스비를 우리 누나가 대신 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놀다가 물에서 빠진 거예요. 6명이 꼬마 빠져가지고 허죽대는데 제가 제일 키가 작잖아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허죽대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누나가 보여요. 근데 저는 사람 살려 하는데 누나가 얘기하는 걸 기억이 나요. 내 동생 살려달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뭐 그런 거 경험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물에 빠진 거를 이제 해녀들,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져가지고 이렇게 비밀로 시키기로 했어요. 절대 얘기 안 하기로. 근데 동네 중에 한 명이 가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경우 죽을 뻔했다고. 빠져. 우리 어머니한테 곧바로 보고가 된 겁니다. 우리 누나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저 차례도 있는데 전 배신했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몰랐다고. 누나 가져 따라갔을 뿐이라고. 그 누나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요.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혼자 다 맞아요. 근데 왜 이리 미안할까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있잖아요. 유엔 가입국 120국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도표에 보니까 아마 유 회장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라고 되어 있더군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급식방 기억나십니까? 미군들 전쟁 나서 얼마 안 된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근데 미군들을 보면 왜 제일 꼬마들한테 먼저 줄까요? 그때 동네에서 두목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저 아는 형이 있었는데 윤우 형이라고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제일 가서 이렇게 초콜릿을 먼저 받아오는 걸 아니까 저를 시키더라고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하래요. 제가 맨 처음 배운 영어가 헬로 초콜릿 기분이. 미군을 지나가면요, 따라가면서 헬로 초콜릿 기분이면 제일 꼬마들 먼저 줍니다. 그러면 저는 상납했습니다. 그때부터 상납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저를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왜냐, 계급장을 만들어서 부착시켜두거든요. 저는 그때 상사를 달아줘요. 다 쫄병인데. 자기는 별을 4개 딱 달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초콜릿을 받아들면요, 얘는 정말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억 나시는 분도 있겠고, 저는 급식방 세대입니다. 왜냐면요, 기억나시죠? 한 반에 저희는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 반. 이 100명에서 이 급식방이요, 하루에 15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반에. 화요일 목요일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사건. 근데 이 100명에서 급식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극소수였습니다. 분단도 안 돼요. 분단이 15명인데 요거 한 줄은 줘야 되거든요. 한 줄은. 근데 왜 급식빵 당번이 받아오면 3개를 선생님이 걸 잘라내버릴까요? 선생님도 간식이 필요했던 건지 몰라도 인격으로 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그 빵은. 근데 이 급식빵 받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망이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저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 내일 급식장 받는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면 너무 저한테 오빠는 좋겠다. 난 1학년이라서 못 받게 되는데 오빠가 받으면 반쪽 줄게 하니까 그날 그렇게 기다려요. 받았습니다. 저 시험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정말 열심히 뛰어갔어요. 뛰어가다가 집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때 탁 문턱에 걸리면서 붕 날아가면서 시궁창에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기절해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붕대가 칭칭 감겨있는데 지금 여기 상처가 있는데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깨어보니까 눌고 있고 옆에 보니까 동생이 저를 쳐다보면서 눈만 보입니다. 오빠 괜찮아 하니까 동생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죠? 내가 왜 뛰었을까? 가방을 펼쳤습니다. 가방에 그 빵을 꺼내가지고 반쪽을 딱 끊어서 줬고 동생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나도 먹으려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2개를 다 줬습니다. 그때 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빠 정말 고마워 그럽니다. 내가 이제 86년도에 교직 발령을 받았을 때 첫 월급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날짜 잡아 하길래 나 한 턱 낸다는 줄 알고 그래? 한 턱 낼래? 아니 병원 무슨 소리야? 오빠 눈 옆에 있는 그거 있잖아. 내가 싹 이번에 씌워줄게 한번 정리해줄게 하듯이 얘기를 해요. 수술해줄게니까 미쳤냐고 지워버리면 너가 잊어버리게? 그랬더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업히면서 자라는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동생 챙기고 이런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업혀서 지내는 관계에서 옛날에 참 불쌍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실이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기억나십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일제고사 볼 때는요 같이 시험을 받으니까 우리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에서 반 보고 반은 밖에서 봐요. 우리 학교 100년사 책에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군요. 우리 때 시험을 봤거든요. 일제고사 보면 밖에서 이렇게 천연적인 조명을 받아가면서 그때 그래서 책받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반에 20명. 한 반에 20명. 선생님 자기 제자들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100명이니까요. 제자 얼굴도 우리 반인가 잘 몰라요. 이름 기억해주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요즘 20명에서 1등 했다면 어이가 없어요. 우리 때는 100명 때 1등 했잖아요. 유치하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새끼라도 굶지 않고 다녔는데 이 나라에서 100만 고아가, 유교를 겪으신 분 알잖아요. 100만 고아가 있었습니다. 100만 고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쟁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고아들, 한 끼 먹는 게 숙명이었던 애들 있잖아요. 저는 가장 감동적인 사진이라 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진. 저는 이 사진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사연을 읽고. 부산의 한 피난민 선생님이, 피난민 학교 선생님이 글을 썼더군요. 6필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 반 애가 3일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요즘 전화를 했겠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 제자의 집을 찾아갔다. 용두산 밑에 피난민촌에 있는 그곳을 갔더니만 그 제자가 안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수소문해 보니까 젖동량 갔다 하더라. 찾다 보니까 어떤 어른 만나가지고 자기 동생, 알고 보니까 3일 전에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빠가 돈 벌러 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소식도 끊겨버렸고. 얘는 느껴요. 본능적으로 내가 우리 동생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6필기를 쓴 겁니다. 차마 내 제자한테 학교를 나오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쓴 걸 보면서 이게 1950년대까지 후반까지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그 마음에 가장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사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학벌, 무,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얘가 힘들었지만 동생을 얻고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 부대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부대찌개 유래 아시잖아요. 부대 밖에 짬밥통 뒤져가지고 끓여서 먹던 게 바로 부대찌개 유래 아닙니까? 그리고 동생들 챙기기 위해서 연탄 가게에 가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얘가 워낙 착하니까 주인이 맡겨요. 동생하고 연탄 배달해가지고 먹고는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애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동생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음악이 끊겨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 1900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5.16 군사 쿠데타, 분명히 쿠데타는 맞아요. 근데 왜 국민이 지지를 했을까요?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지선언을 해버렸는데 간단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 자기가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군사정부 수반이 돼가서 간 게 뭡니까? 미국을 갔잖아요. 돈 빌리러 갔습니다. 그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맞짱 뜨듯이 갔습니다. 돈 빌리러 간 거예요. 우리 국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 하면서 이 작은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케네디를 만나니까 케네디가 어이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당신이 이 조그만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구나,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딱 실리에서 담배 피고 딱 선글라스 끼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절당합니다. 차관을 빌리는데 실패하면서 돌아오면서 혼자 피눈물 나는 그런 가슴을 안고 돌아왔답니다. 그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장관들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답니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요. 이 임명장 주는 게 바로 사생부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1962년에 서독에서 파견 광부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흥분해가지고 빨리 광부를 뽑아라. 광부를 몇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광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징용 갔던 사람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광부들을 어떻게 뽑은지 아십니까? 광부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대졸자가 50%였습니다. 서독에 갔던 사람들 손을 있잖아요. 시커멓게 이 연탄을 만진 손으로 하룻밤 쌌다가 다음날 면접할 때 일부러 광부인 척 했다면서 속이면서까지. 근데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하 우리는 200m까지 서독 사람들은 안 내려간답니다. 그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게
매몰 사고가 지반이 약해서 자꾸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자식들한테는 너무 잘 지낸다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월급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낸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진을 보냅니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난 여기서 매일 샌드위치라는 거 먹는데 너무 맛있어. 엄마, 나는 매일 오렌지 주스 마시거든. 매일 우유 마시거든. 엄마, 지금 몸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 내가 이 주스를 한 박스 사들고 갈게. 휴가 갈 때 이랬습니다. 휴가 못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얀 관이 천이신 관을 받게 돼요. 매몰사고로 죽었던 이 어머니들이 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사진이 실제 있었던 그 당시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 또 두 번째 요청이 또 뭐였죠? 간호사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간호원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간호조무사들 속성반으로 교육시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간호학원이라는 게 3개월 과정 막 붕어빵 찍듯이 찍어낸 겁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경쟁률을 통과시키고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국가대표처럼 태극기를 달아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딱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서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는 좋았죠. 도착해보니까 병원 진료가 아니라 영안실에서 한국에 보도된 사진은요, 이런 아름다운 나이팅게일 사진이었습니다만은 실제는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걸 해왔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서독의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 한국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죠. 병원마다 호평, 영리하고 부지런하다.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주니까요, 서독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병으로 보낸 대가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이 1964년도에 독일의 함부른 광산에서 모든 서독의 상공인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케네디한테 얘기했듯이 우린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밖에서 치마 저고리 입고 있잖아요. 6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던 분들이 지켜봐요. 성과가 줘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자 대통령 연설을 듣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한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매달려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로 볼모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을 살려달라. 막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간호사들의 노력을 보면서 대통령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연설하다가.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죠? 유경수 여사만이 각하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해서 서가지고 다시 얘기한 게 뭔가, 우리 국민은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잘 살 수 있다 그래요. 기회를 달라. 우리에게 1억만 마르크만 빌려주면 우린 그 이상으로 분명히 보답할 것이다. 그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수합니다. 돕겠다고. 그 당시에 서독의 류비키 대통령이 연설을 듣다가 더 이상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니까 마이크를 뺏어 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돕시다. 이 못 사는 나라, 미국이 포기한 나라지만 우리가 돕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을 때 서독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박수를 쳐요. 돕자. 그때 1억 5천만 마르크를 모았던 그 사건 아십니까? 그게 대통령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딱 독일어 한마디만 했다 그러죠. 3번. 단케, 단케, 단케.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우리 간호사들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앙일보 정광모 회장, 그 당시에 소비자연맹 회장이었죠. 정몽 기자가 각하 이 우는 사진을 신문에 보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웃는 사진, 연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고 돌아오는데 대통령은 눈물을 흘려요. 왜냐? 남겨놓고 오잖아요. 계약 기간이 3년이었는데 또 연장해요. 또 연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 이분들이 그 당시 돈을 벌었던 걸로 해가지고 1억 5천만 마르크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가발 공장이에요. 우리 가발이 품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당시 파마도 해본 적도 없고 머리도 별로 감지도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발 품질을.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뭐였습니까? 월남전. 기억나시죠? 그 당시 명호부대, 청룡부대 가가지고 많은 우리 사병들 고생 많이 했죠. 그 당시 일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들이었습니다. 숨겨진 사실. 고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죽더라도 자기 부모에게 뭔가 부모가 책임을 묻지 않을 대상자들.
그 당시 많은 고아들이 5배의 급여를 더 준다는 말 듣고 요분을 찾아가요.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자기 어릴 때 젖을 동양해줬던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갔다 와서 많이 갚겠다,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떠나요. 대통령 환송을 받으면서 부산항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심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많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희생이죠. 희생. 여러분, 그 희생의 대가로 닦은 경부고속도로, 남들은 욕을 많이 해요. 피해 대가가 아니냐. 이거 그 당시 12cm로 닦아야 된답니다. 이게 7cm로 닦은 거 아십니까? 5cm 그 돈을 절약하려고 했던 거죠. 유해님 아시죠? 그 부분을. 이 돈으로 뭐 한 줄 아십니까? 포항제철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일본 차관하고 합쳐가지고 요 도로 닦다가 남은 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이 됐지만 그 당시 남은 돈으로 포항제철 만들어요. 이게 조국 근대화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기억 되돌려보면요, 또 우리에게 기회가 왔던 게 뭡니까? 중동에서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살의 나라 중동으로 가는데 전 세계에서 중동에서 일할 나라 선착순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딱 한 나라가, 미친 나라가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 모래 온도가 대낮에 80도가 돼버려요. 80도. 밟을 수가 없다며.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더운 거에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쪽에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초대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목욕탕을 데려가요. 대중목욕탕. 우리 한국 사람들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시원하다. 통역해 주라 그럽니다. 시원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뜨거운 물인데 어떻게. 그래서 이걸 이겨낼 정도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중동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출신입니다만은 그 당시 현대건설이 태동한 겁니다. 5.1달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그 당시 1970년대 10살의 나라 중동에서 소금땀을 흘린 우리 한국 노동자가 총 14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205억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그 당시 수출액의 무려 40%를 차지했대요. 이게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사는 해결에 밤낮 가리지 않고 피눈물 흘리면서 이 야간 근무의 전통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24시간 하루 가운데 우리가 6시에 주로 업무가 끝나잖아요. 8시에 시작해가지고 연장금 1.5배 수당 준다는 얘기 듣고 다 하겠답니다. 10시까지 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벌어가지고 셋째까지는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연장금을 하게 되면은 5째, 6째까지 벌릴 수 있다. 편지 씁니다. 6째까지는 학교 보내겠는데 첫째에게 부탁합니다. 7째, 8째, 9째는 니들이 동생을 좀 부탁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힘을 내면서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폐허가 됐던 이 땅에서 조국 근대화의 불길을 지폈던 사건. 지금은 대한민국 강남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경제 강국,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10대 강국이 됐네요. 경제적 측면에서 11번째, 10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의 기적.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분들의 과거의 땀과 노력, 이 열정, 이게 바로 기반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분 삽질 한 번 안 해본 분이에요. 아까 독일의 간호사, 그 다음에 광부들이 초석을 다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분들이 이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비하하고 뭐 국뽕이니 이렇게 하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늙고 지쳤어요. 그 당시 계했던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되니까요. 둘째가 결혼하려니까 둘째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호텔에서 결혼할 거야. 아, 우리가 사정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하면 안 될까? 얘가 입을 뒤집어 쓰면서 시집 안 가겠다가 버텨요. 울면서. 내 친구들 다 호텔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없이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집 팔자. 우리야 월세방 가면 되고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집을 팔아요. 그 사실을 알면 큰애가 또 옵니다. 집에 와서. 아빠, 옛날부터 아빠는 둘째만 챙기는 거 봐왔거든. 나는 무슨 마을 회관에서 결혼한 거 알지? 근데 둘째는 뭐? 호텔에서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살아서 가버려요.
힘들죠. 그래서 하지만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던 그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에 참가해가지고 우리 유 회장님하고 안 회장님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누군가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의 노고, 고생했던, 그리고 부모님께 배려하는 마음 같은 거.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했던 마음, 배려를,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적입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90%까지 왔는데. 근데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딱 뽑아보니까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 순위가 딱 나온 거 보니까요, 1위 어머니, 패션, 미소, 사랑 쫙쫙 10번째까지는 어머니가 1인데 조국 산업화의 기수인 아버지들이 없네요. 시집이까지도 없어요. 현실입니다. 저도 느껴요. 왜냐? 대부분 자녀들은 아빠보다 엄마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 저도 결혼을 워낙 늦게 해가지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품에 안고 지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빠한테 좀 거리가 떨어져요. 점점 크면서 자기 엄마하고는 카톡을 막 나눠 주고받아요. 저는 카톡이 한 장도 안 와요. 좀 서운해요, 솔직하게. 근데 5일 전인가 갑자기 카톡이 딱 뜨더라고요. 얘가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출장을 갔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빠, 자, 저와 비슷한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들었지만 침묵하며 살아왔던 그 산업화의 주역은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제가 썼던 글인데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란 누구인가.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괜히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란 기대한 만큼 아들과 딸이 성공하지 못해서 삶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 혼자서 몹시 속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는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도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 때나 울 수도 없고 혼자서 울 장소도 없는 슬픈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침만 되면 성급하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가는 장소가 있죠. 직장이란 곳. 그것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마다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첫 번째 용, 끝없는 피로 쏟아지는 일,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여기와 싸우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 딸의 불평을 들으면서 출근할 때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혼자만의 자책을 달마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자식들에게 쉽게 표현도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은 농도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울음은 어머니보다 10배쯤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약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라는 거죠.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 수입이 너무 적은 것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친구 아버지랑 비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때마다 미안해가지고 허우 웃죠.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혼자서 크게 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강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혼자서 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하러 갈 때 큰 소리로 혼자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신께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주문을 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이 아버지 세대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곧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은 아니야, 나처럼 되면 안 되잖아. 나보다는 최소한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딸이 잘 돼야지. 그래서 절대 나를 닮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 모순이죠. 아들과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하고 그냥 문 앞을 서성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닐까요?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엔 가벼운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슈퍼맨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7살 때 우리 아빠는 아는 게 정말 많다, 똑똑해, 그래요. 근데 8살부터 깨우칩니다. 우리 아빠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학교 선생님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더 똑똑한 것 같거든요. 자, 12살 되면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정말 많아, 정말 답답해. 그때부터 꼰대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4살, 우리 아빠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세대랑 너무 세대 차이가 나요. 정말 답답해요. 이때부터 아버지와 자식 간이 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25살 되면요, 물론 아버지 입장은 조금 이해하지만 미안하지만 기성세대 같습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 세대라 그래요. 근데 30살 되면요, 그때 조금씩 깨우쳐요. 그래서 아버지 의견은 좀 일리가 있다는 걸 깨우칩니다. 그러다가 40살 되면요, 그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번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러다가 60세 되면요, 50세 되면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다. 왜냐, 이 나이 되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60세,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셨다면 내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을 때,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딱 3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딱 저 나이에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고. 아버지는 이처럼 훗날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께서 아직 실감을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거나 자기가 떠나게 되면 이 부분을 생각나지 않겠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보고 싶은 사실을 추석이 다가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보면요, 매번 겨울, 가을 이것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이분들이 은퇴했잖아요. 저도 은퇴했습니다, 직장에서. 그 외로운 아버지들이 결국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은퇴해가지고 자기 애들 모아놓고 아빠가 미안하다, 내일부터 이제 회사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하니까 갑자기 울보고 난리가, 아빠 나 시집 다 갔네면서 자기만 생각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현명한 딸은 그렇게도 합니다. 아빠 괜찮아, 나 일하면 되잖아, 내가.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빠 얼굴 왜 이래, 힘내. 하지만 아버지들은요, 다음날 쭉 소파에 늘어져 앉아 있습니다. 챙겨 입지도 않고 늙기 시작해요. 출근할 때 염색도 하던데 하지도 않고. 그때 현명한 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빠 얼굴 나날이 좋아지네. 우리 안창임 회장님 연세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는 60대인 줄 알았는데 70대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연애해도 되겠어? 어떤 아줌마 만나는데 나 엄마 모르게 소개해드릴게.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아빠, 내가 항상 아빠를 응원해 하면서 출근하지만 그 딸의 말 들었던 아빠는 힘이 나요. 아 그래? 내가 젊은가? 거울을 다시 봅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시 해보자, 주민자치 강사활동을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의 성공 간절히 바라면서 신께 주소 모아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오직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육해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라는 것.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 때는 감성적 접근을 해야 된다. 아버지란 마을 앞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것, 그 중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란 이름을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가장으로서 자식들이 어떠한 난관이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극복하도록 교훈을 주는 아버지가 되길 바라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훌륭한 강의 하신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오늘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는가? 전산희 회장님이 마음을 건드는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자극을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준비하느라고 밤잠 못 자다 보니까 좀 비몽사몽 헤맨 건 있습니다만은 그 점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건투를 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